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배웠죠. 매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일단 그러면 저도 여기 화면에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놨었는지 화면으로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매출채권이라는 것은요, 일상적인 상거래로 인해서, 즉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그때 기록하는 용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외상매출금과 그다음에 바드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여기 상품 또는 제품 이외에 거래를 갖다가 우리가 기록할 때는 기타 채권이라고 불렀었죠. 이건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했을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회수할 때는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엔 약소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계정은 바드럼이라고 기록하셔야 되고요. 만기가 돼서 추심할 때 바드럼은 대변에 쭉 계속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추심, 정확한 명칭으로는 추심, 위임, 배서라고 부른다 그랬었고, 지불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배서, 양도.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배서, 양도란 말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배서, 양도는 이렇게 해서 지불수단으로 이걸 갖다가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거래, 바드럼을 갖다가 매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할인료에 대한 것 규정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써주세요 얘기를 했었고, 부도가 났을 때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규정으로 써주세요 그랬었죠. 여기까지. 지금 여기 바드럼을 다 사용하는 방법이 네 가지였었는데, 여기 예전에 제가 써놨던 거에 하나가 더 있기는 하네요. 이건 어음의 개서라고 그러는 건데, 어음의 개서의 뜻은 거래처에서 말이에요. 지금 어음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날에 돈이 당좌예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지급 날짜가 만약에 6월, 오늘이 며칠인가, 오늘 6월 8일인데 지급 날짜를 좀 한 달만 연장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보내줬던 그 어음은, 약속어음은 돌려주고, 그다음에 새로 지급일자가 바뀐 새로운 어음을 받게 된다면 계정은 양쪽이 다 차변대변이 바드럼이에요. 근데 바드럼이 차이가 있죠. 지급일자가 바뀐 거예요. 계정은 똑같지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어음의 개서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있더란 얘기죠. 가끔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실무에서요.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음의 개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셔야 될 거 뭐냐면 대손 회계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요것도 요 교재 정리하는 거 보기 전에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내용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요, 대손 회계라고 불러요. 대손 회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조금 전에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바드럼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거래처가 파산을 했단 말이죠. 거래처가 파산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록해놨던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드럼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못 받게 되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뭘 처리해야지 돼요?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못 받게 됐으니까. 그 비용 처리할 때 우리가 이 대손 회계라는 걸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주변에서 물건 팔고 그거 먹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고의로 먹튀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파산하는 곳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 그 거래처와 그 회사와 거래해서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못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아까 써놨던
우선 외상 매출금 하나만 갖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외상 매출금 10만원 이렇게 받을 게 있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상품을 매출한 대가였었어요. 10만원. 근데 지금 이 거래처가 지금 파산을 했대요. 파산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여기서 이렇게 써놔야겠죠. 파산이라는 용어는 법원에서 판사가 지금 이 회사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돈을 받을 게 있던 채권자들은 그 돈 대부분 거의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됐다면 회사에서는 지금 외상 매출금 얘 없애주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할 때 그 계정의 명칭이 대손상각비예요. 뭐라고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라고 기록하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똑같이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없애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은 지금 우리 상품 원가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이익도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두 개 다 날렸어. 우리가 상품을 팔면서 원가 이익은 못 받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물건 사갖고 온 거 원가까지 날리니까 손해가 되게 크게 났죠. 그래서 대빵 크게 손해가 났네. 그래서 대손,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대손이란 뜻은 그 거래를 통해서 매출채권 받을 게 있는데 못 받게 된 것을 비용 처리하는 그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손상각비로 이 계정을 이렇게 처리를 해놓게 되면 지금 이거는 지금 회사에서는 경영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영진들은 주주들, 회사의 주인들이 그 회사의 운영을 위임 맡긴 거죠. 근데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자기네 실적에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대손상각비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손익금은 아까 했던 거 제가 잠깐 써볼게요. 매출액이 100만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40만원 이렇게 있었고요. 그럼 뭐가 계산된다 했죠? 매출 총이익 계산된다 했죠? 매출 총이익은 60만원이 되겠죠? 자, 밑에다가 판관비는 예를 들어서 25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35만원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계속 연습을 했던 거니까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이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이요, 여기 대손상각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바로 이 판관비에 들어가요. 판관비에.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경영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보너스라는 걸 결산하면 받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러면 아무 때나 보너스를 주느냐?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내년도에 1년 동안의 매출액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목표액이 다 있어요. 그거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 관리직들은 직접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한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세워놓은 그 매출액 목표 달성하면은 여기서 보너스 5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영업이익 있죠. 이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여기서 또 50%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는 100% 보너스를 주게 돼요.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 근데 지금 이런 거래가 만약에 결산을 얼마 앞두고 지금 이 회사의 올해 목표가 얼마였었냐면 매출액은 100만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목표이익이.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놓을까요? 매출의 목표는 100만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목표는 30만원. 그러면 요걸 결과를 봤을 때에는 지금 결산대가 거의 가까우니까
회계부서에서는 여기 결산 손익계산서에 된 거 거의 정리가 끝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발생해서, 얘는 제가 기정 뭐라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잘 틀리는 기정이니까 기억 잘 해주세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들어가요. 판관비란 말이죠. 판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손상각비가 판관비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판관비는 얼마로 바뀌어요? 판관비가 35만원으로 바뀌겠죠? 35만원으로 바뀌면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이 25만원으로. 목표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보너스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대손상각비는, 즉 거래처가 파산하고 아닌 거는 회사에서 일일이 그 남의 회사를 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을 달성을 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경영진들은 예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도 안 좋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걸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을 할 때마다 그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일종의 적립금, 저축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 저축하는 방법이 어떻게 저축을 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선 날짜는 매년 말이에요.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매출 채권 잔액하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을 다 합친 용어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기 외상매출금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외상매출금 잔액이라고 할게요.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채권은 지금 내년도에 회수를 해야 될 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지금 표시한 거죠. 내년에 회수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지껏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월 31일 현재 내년에 회수해야 될 매출채권 잔액 중에서 1% 정도는 못 받게 되더래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했으면은 거기 1%를 못 받게 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손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손율. 이거는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1,000만원의 1%면 10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 10만원은 내년에 못 받게 되는 가능성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닌데 이렇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율을 계산한 다음에 12월 31일 날짜로 얘를 회계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 해서 10만원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비교해 볼 때 이 대손충당금은요, 지금 여기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여기 위에 있는 대손상각비하고 지금 쓴 대손상각비하고 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얘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실제로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비용 처리한 거죠. 근데 여기 대손상각비는 비용 처리한 건 똑같아요. 비용 처리한 건 똑같은데 대변에 얘는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났을 때 그 대손 금액에 충당, 보충할 거다 하는 일종의 적립금이에요. 그럼 얘는 내년에 실제로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이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럼 또 봐요. 얘도 지금 제가 12월 31일이라고 얘기했죠. 얘는 또 기말정리사항이에요. 즉 결산 수정분계란 말이죠. 회계 담당자가
여러분이 매출을 받고 있다면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가 직접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기록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내용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될 테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지금 2020년도에 회계 결산 마감할 때 2020년도 마감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됐네요. 다음 해가 돼서 여기 밑에다가 2021년 4월 15일 지금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이 외상매출금 중에서 얼마를 못 받게 됐느냐면 3만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근데 지금은 우선 차변에 대변부터 먼저 써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면 외상매출금 3만원은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일단은 못 받게 됐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020년 12월 31일 날 대손충당금을 얼마를 빼놨어요. 10만원을 적립을 해놨죠. 그럼 얘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손상각비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요? 대손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3만원. 그러면 2020년 기말에 대손충당금 10만원 됐던 것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어요? 3만원 사용했죠. 아직 얼마 남았어요? 7만원 남았죠. 그죠? 근데 이 대손충당금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얘는 손익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지금 이렇게 알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이 이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에서 대손충당금을 먼저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잔액은 아직도 7만원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2021년이죠. 11월 20일 날 또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9만원 못 받게 됐대요.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대손충당금을 지금 사용하고 얼마 남아있는 상태예요? 대손충당금에서 7만원 남아있는 상태니까 9만원 우리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다 그랬죠. 그러면 7만원부터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9만원을 못 받게 됐어요. 지금 근데 나머지 2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대손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할 수 없지 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대손상각비 2만원 이렇게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있으면 대손상각비 다 사용한다. 됐어요? 모자르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이 아예 없으면 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근데 이 논리나 내용은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쓰는 계정이 어떤 걸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해되셨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됐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줄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매년 기말이 되면은 회계 담당자는 매출 채권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12월 31일 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 동안에 지금 대손 발생한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현재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있나요? 쓰지 않고 1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랬을 때 2021년이 됐어요. 2021년 또 12월 31일이 됐는데 이때
외상 매출금 그 잔액이 얼마였었냐면 12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똑같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1%를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해고서는,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손충당금은 얼마로 지금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금액은 12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 대손충당금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현재 얼마 남아있어요? 10만원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그 대손충당금은 그 기말에 설정된 그 금액을 절대 넘어가거나 모자르면 안 돼요. 딱 그 금액이어야 돼요. 근데 현재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으니까 10만원 있으니까 2만원만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차변에 계정 쓰는 건 똑같아요. 대손 상각비 2만원만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 이도 2만원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보충법이라고 불러요.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고 남아있다면 12월 31일 기말에 다시 설정할 때 남아있는 건 빼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만큼만 보충해서 해주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좀 이해가 됐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를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첫 번째는 빵 아무것도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저기 5만원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10만원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15만원 있는 경우, 네 가지를 한번 저기 연습해 볼게요. 자, 근데 올해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설정해야 되느냐면 10만원을 설정해야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하나씩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써놓고요. 자, 대손 충당금을 10만원을 설정해야 돼요.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현재 빵 제로래요. 그랬을 때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지 돼요? 금액이 0일 경우에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하나도 없다, 충당금이 하나도 없다면 전액 금액을 다 대손상각비 1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10만원 이렇게 써주세요. 얘가 어떤 경우에요? 잔액이 아무것도 대손 충당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5만원 있대요. 5만원 있으면 얼마만 더 해주면 돼요? 5만원만 더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대손 상각비 5만원만 보충법으로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여기 얼마만 똑같이 5만원, 이때는 잔액이 얼마 있을 때요? 5만원이 대손 충당금이 있었을 때는 보충해서 이렇게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차변에 대변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을 때요? 10만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하려는 금액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기 붕괴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붕괴 없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대손 충당금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매출채권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절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이번에는 지금 10만원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지 되는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어요? 15만원 있죠. 근데 제가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설정되는 금액보다 올라가거나 모자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했었다면
지금 대손충당금 5만 원은 오히려 빼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을 빼주는 거예요. 오히려 5만 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했던 게 되돌아왔죠. 그래서 얘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대손충당금 환입. 환입은 다시 되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대손충당금과 관련돼서 이 환입이란 용어 처음 본 거니까 대손충당금이 남아서 다시 복귀시켜주는 거, 돌아온 것을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대손충당금 환입의 이 성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회계 이론에서는 대손충당금 환입도요,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는 게 규정이에요. 대손상각비도 판관비고요, 대손충당금 환입도 판관비예요. 근데 성격은 똑같은데 결과는 달라진단 말이죠. 아까 대손충당금 여기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는 여기 판관비라고 하는 비용을 추가되는 것만큼 증가됐죠, 비용이. 그래서 이익이 감소했죠. 그런데 이 대손충당금 환입 규정은요, 이 판관비를 갖다 비용 자체를 차감시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대손충당금 환입 규정은요, 여기 판관비라는 비용을 차감하는 규정이라고요. 차감 규정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이 판관비에 들어가게 되면 판관비는 얼마로 바뀌겠어요? 20만 원으로 바뀌겠죠. 이해돼요? 다시 대손충당금 환입 규정은 판관비 비용 자체를 차감 빼주는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5만 원 빼주니까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40만 원 되겠죠. 자, 여기 초록색으로 쓸게요. 판관비가 여기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규정이 판관비로 들어가게 되면 판관비 25만원, 25만원이 판관비였는데 얘를 마이너스 차감 해준다고, 이렇게 5만원으로. 그럼 판관비는 얼마가 돼요? 20만원 되잖아요. 판관비 20만원이 들어가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느냐고요? 영업이익 40만원이 되잖아요. 그죠? 대손충당금 환입 규정이 들어가면 이익이 늘어나요. 왜? 비용을 차감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교재, 회계 관련된 교재에서 대손충당금의 성격은 판관비 비용을 차감하는 규정이고, 대손상각비는요, 판관비를 증가시키는 규정이에요.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환입의 규정의 특성이 이렇게 있더라. 이걸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대손상각비는 어디 규정이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대손상각비는 여기는 판관비인가요? 영업 외 비용인가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대손상각비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대답을 못해. 그거 물어보는 사람 없었는데. 대손상각비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판관비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판관비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기말이 되면 항상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고 다음에 혹시나 모를 이런 비용이 발생할 걸 대비하더란 말이죠. 되셨죠? 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얘를 사용하는 규정 항목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 써야 될까? 자,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에서 외상물 출금 본 적 있으시죠? 자, 봐요. 이거 칸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있었느냐면 아까 여기 1000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외상 매출금 중에서 내년에 못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한 금액, 대손 충당금이요? 얼마였어요? 1000만 원에 대해서 1% 하니까 지금 우리 계산해 놓은 거 10만 원이라면서요. 이해되세요? 10만 원은 우리 거래상 여지껏 살아보니까 대손 충당금 1% 이만큼은 못 받게 되더라. 근데 확정된 거예요? 추정한 거예요? 추정이에요. 진짜 그만큼 된다는 뜻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 여기 대손 충당금 계산된 금액을 뺀 거를 우리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장부가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겠어요? 즉 장부가액은 내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금액은 얼마냐는 거예요. 실제로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990만 원이 우리가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금액이에요. 얘가 또 시험 문제이기도 해요. 왜? 지금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외상매출금에서 뭐를 빼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손충당금, 우리가 대손으로 예상했던 금액을 빼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린 거에서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990만원. 장부가액이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 못 받게 될 걸 빼준 금액을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라고 불러봐요. 시험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게 되면 이 장부가액의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떡하니 1000만 원 써놓는단 말이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계정의 용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순수하게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얘를 갖다가 말을 좀 더 여러분이 이 용어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장부가액이란 용어 대신에 이런 말로도 써요. 외상매출금의 회수 가능액은 얼마죠? 외상매출금의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액이랑은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죠. 외상매출금의 회수 가능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회수 가능액의 의미는, 즉 장부가액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그 금액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장부가액이나 회수 가능액이나 똑같은 말이죠.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순실현가치. 순실현가치는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순실현가치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 또는 회수 가능액이 순실현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은 결국 장부가액을 물어보는 것이고, 장부가액이나 회수 가능액, 순실현가치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의 성격을 보게 되면 대손 충당금은 제가 계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산 계정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죠. 자산 계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왜 자산 계정이에요? 지금 외상매출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 계정인 거 아시죠? 그 자산 계정 바로 밑에 써 있잖아. 같은 자산란에. 그러니까 자산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자산이라면 자산끼리 더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을 오히려 차감하고 있죠. 그죠? 자산 계정이면서 자산을 차감하는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을 99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평가 계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성격은 자산 계정이면서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계정이라는 저기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라는 이 용어를 갖다가 제가 앞으로 여러분 세무 2급까지 배울 때
한 4개 내지 5개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첫 번째 거예요. 자, 다시 그냥 따라서 기억하세요. 대손충당금은 무슨 계정이라고요?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이면서 얘를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평가 계정이기도 해요. 자, 대손충당금의 성격은 지금부터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손충당금은 자산 계정이다. 그 다음에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다. 자산을 평가하는 계정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자산 계정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근데 얘는 대손충당금이 증가했을 때 차변에 기록했어요? 대변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 자산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왜 대변에다가 기록했어요? 얘는 자산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자산을 차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계정임에도 얘는 대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손충당금은 자산 계정이다. 그런데 자산을 차감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리는 차변이다, 대변이다, 대변이더라.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실기를 하시게 되면 또는 재무 상태표를 이제 제대로 된 재무 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들 표시가 됐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것들, 대손회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되셨나요? 대손충당금 환위까지 나중에 문제 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될까? 칸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아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총계정원장 볼 줄 아시죠? 총계정원장에서 우선 외상매출금부터 연습할게요. 외상매출금은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증가는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정기월은 차변이겠어요, 대변이겠어요? 차변이겠죠? 요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전기월이 여기 차변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돼서 발생하게 되면 발생되는 것도 대변에 기록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수한 거는요. 회수는 대변에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이 나면 대손이 나도 여기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차감돼요. 그래서 대손이 나도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기말에 얘를 갖다가 결산하게 되면 마감하게 되면 차기 2월은 대변에 기록되겠죠.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얘와 관련된 게 계정이 어떤 계정이에요?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충당금은 자기 자리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전기 2월이 이렇게 대변에 와 있을 것이고요. 차기 2월은 여기 차변에 차기 2월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걸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구분을 하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 구분을 못하면 되게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사용하게 되면 대변에 오겠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손충당금의 성격들만 잘 이해하시면 얘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사용액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또 기말에 설정을 하게 되겠죠. 기말에 설정하게 되면 설정액은 여기 대변에 이렇게 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T계정으로 대손충당금에서 사용될 용어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 지울 거예요.
매번 이렇게 써놓고 지우고 이게 되게 아까워. 그래서 A4 용지에다 다 정리는 해놨는데 정리해 놨어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 그냥 보고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칠판 대용으로 맨날 써야 돼.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칠판에다가 쓰게 되면 마카보드 펜이 엄청나게 많이 없어져요. 제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여기다 쓰게 되면 저건 소비를 줄일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안 보고 화면만 보니까 내가 완전히 삐져. 왜 나는 안 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대신 여러분들한테는 복습할 때 또 복습할 수 있는 자료가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라고 써드립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워도 되겠습니까? 더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설명해주고 여기 대손 회계 처리에 대해서 거의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차변에 여기 대손 상각비 처리를 10만원 이렇게 했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원 아니지 외상 매출금 10만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는 대손 충당금이 충분히 있었대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10만원이 있는 경우 대변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10만원 하고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게 5만원. 그리고 이때의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 15만원을 못 받게 됐었던 경우, 여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10만원인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돼 있었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얘는 2020년 며칠날 벌어졌던 거라고 볼까요? 뭐 10월 31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자, 보시죠. 지금 여기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처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런데 여기 대손충당금이 전혀 없을 때는 다 대손상각비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있으면 이거 갖고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더 넘어가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여기 대손상각비로 나누어서 쓰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던 게 10월 31일인데 거래처에서 지금 우리 외상매출금 그래서 거래처 거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20일 날 같은 해죠. 같은 해 거래처에서 돈을 보내왔어. 돈 매출채권 회수가 됐단 말이죠. 그럼 통장에 이렇게 10만 원 들어왔는데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지 돼요? 만약에 회계 처리했을 때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했으면 대변에도 대손상각비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같은 해에 대손충당금으로 외상매출금 했다면 똑같이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 써줘야 돼요. 똑같은 케이스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기록했다면 똑같이 얘를 써줘야 돼요. 즉 어떤 걸 썼는지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해서 얘를 상계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남겠어요? 서면에 보통 예금이고 날짜는 다르지만 얘 이렇게 이 전체하고요 이쪽 거하고 서로 상기가 되니까 외상매출금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해에 회수가 됐을 때는 거기 개손 처리했던 똑같은 계정으로 없애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얘가 대부분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전년도에 대손 처리 했는데 다음 해에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전년도에 어떻게 썼던 어떻게 회계 처리했던 다 무시하고 무조건 뭐를만 쓰라고요? 대손 충당금으로만 써서 사용하세요. 됐나요? 얘가 시험 문제예요. 전기에 대손 처리됐던 금액이 당기에 회수가 되면 대변에는 다 뭐라고만 쓰라? 대손 충당금이라고만 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얘는 잘 안 나와요. 얘가 나와요. 전기에 대손 처리됐던 거. 근데 실제로 대손 처리돼서 파산해서 망했는데 돈 주는 사람 많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거 텔레비에서 이상민인가 그 친구 돈 다 갚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남은 시간은 문제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기에 대손 처리가 됐던 그 채권이 회수가 됐다면 외상매출금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계정 잔액은 없어요. 그런데 돈이 회수가 됐다면 대변에다가 뭘로 사용해라?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 여기 화면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물론 이거는 지금 다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상품 매출을 했어요. 거래처 파산했다면 대손상각비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기말 정리상 결산 수정분기에 해당되는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얼마만큼을 못 받게 될까? 이 예상은 실무에서 누가 할까? 사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할까요? 대부분 재무회계 책임자 부서장이 하는 거예요. 왜 1%냐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세법에서 세법에서는 1%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는 다 그냥 1% 그냥 맞춰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처에서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5%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5%를 해야 되겠죠. 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그래서 10만원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충당금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전체 다 설정해야 되겠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충당금이 얼마 있을 때, 아니죠? 그거 아니라 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거래처가 파산한 경우 외상매출금을 3만원 못 받게 됐다면 대손충당금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 대손충당금 사용하면 되죠. 네. 7만원 남았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7만원 사용하고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8만원을 못 받게 됐을 때는 나머지 모자라는 여기 만원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를 처리해라.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질문. 지금 이걸로 보여주는 게 이해가 더 낫겠어요? 아까처럼 써드리는 게 이해가 더 빨라요? 쓰는 게 빨라요? 나 개고생하라는 얘기죠? 하여튼 남 고생하는 꼴을, 편히 있는 꼴을 못 봐. 자, 이번엔 보충법이라는 뜻은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4만원이 있다면 지금 4만원 전부 다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대손충당금이 만약에 10만원이라면 똑같으니까 저기 쓸 필요 없겠죠. 이건 설명이 좀 부족하다. 아까 게 더 훨씬 잘했는데. 여보, 차변대변도 안 맞아. 잘못 설명했어. 얘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보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해야 되느냐면 충당금 설정을 지금 10만원을 해야지 돼요. 근데 잔액이 여기 현재 4만원이 있다면 충당금은 얼마를 더 설정해 줘야 돼요? 6만원을 더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6만원. 근데 10만원이 있다면 분기 없고요. 15만원 있다면 대손충당금을 5만원 환입시키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그거죠? 이해되셨음? 왜 여기 설명 손익구분을 또 써놓은 이유는 반드시 암기하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이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판관비에 들어가는데 이 판관비에는 대손상각비도 판관비 들어가고 대손충당금 환입계정도 판관비에 들어가고 얘네들이 다 판관비 계정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 얘도 판관비이긴 한데 얘는 비용을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그럼 얘는 대손상각비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오히려. 그죠? 얘는 판관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맨 마지막에 대손충당금이 회수가 되게 되면은 여기 대손상각비하고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을 때 회수가 된다 그러면은 대손상각비하고 똑같은 계정으로 제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있죠. 목적은 그렇게 해야지 월은 다르지만 같은 해이니까 얘하고 얘가 상계돼 버리면은 결과론적으로 남는 거는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회수가 됐다고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같은 해 앞에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얘 대손 처리했을 때 대손충당금도 일부 사용하고 대손상각비도 일부 사용했다면 얘도 똑같이 빼줘야지 돼요. 아까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야지 결과론적으로 똑같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회수가 된 걸로 처리가 되고 여기 만약에 대손충당금으로 다 처리했다면 대변도 똑같이 대손충당금으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마찬가지로 이하고 얘가 상기되면서 남아있는 거는 같은 해니까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같은 해 회수가 됐을 때에는
대변에 똑같은 계정으로 없애줘라. 그런데 이렇게 전기에 대손 처리가 됐던 게 단기에 회수가 되면 무조건 뭐로만 써줘라? 대손 충당금으로만 써줘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드렸던 대손 충당금과 외상매출금 계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 대손 충당금은 자산 계정이고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다. 그래서 장부가액은 회수가 지금 될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 장부가액 다른 말은 회수 가능해 또는 순실현가치 이런 용어로도 쓰이더라.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뭘 설명해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여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재는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인 매출 잔액 채권 설정법이에요. 매출 채권 잔액에서 몇 퍼센트 곱해서 상각률, 대손율을 해갖고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동그라미 2번에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령 분석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문제도 풀 겸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문제를 해드릴게요. 교재 322페이지 보세요. 322페이지 24번 문제예요. 2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서 연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출 채권이 발생한 기간을 뜻해요. 그래서 30일 이내 발생했던 매출 채권이 얼마였었냐면 여기 45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대손 추정률, 지금 얘가 지금 매출채권 발생한 지가 30일 이내니까 얘를 뭐 먹튀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겠죠. 그래서 얘는 대손 추정률을 한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31일에서 매출채권 발생한 기간이 60일 이내라고 또 이렇게 써놨네요. 이내이면은 그 금액은 얼마냐고 썼냐면 17만원. 17만원이, 근데 얘는 대손율이 아무래도 2달 됐으니까 10%라고 추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61일에서 그 다음에 90일 이내. 그럼 얘는 벌써 3개월 됐네요. 뭐 금액이 얘기는 얼마가 남았느냐면 10만원이래요. 10만원 정도 되는, 10만원이 남아있는데 대손율은 아무래도 더 높아지겠죠. 30%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90일 초과되는 금액은 얼마냐면 5만원이래요. 5만원 이렇게 해주고 얘는 50% 얘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지금 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였었냐면 이 금액들을 다 합치니까 77만원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대손 충당금은 얼마를 설정해야지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 일일이 다 더하면 돼요. 우선 45만원에 1%면 4,500원 되나요? 네. 곱하기 1% 하니까 여기는 4,5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만원에 10%면 얼마죠? 17,000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만원에 30%면 3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5만원에 50%면 25,000원 되겠네요. 이 금액 다 더하면 얼마예요? 6,500. 언제 계산했어? 방금 계산했어? 빠르게 되라. 76,500원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출채권 잔액 비례법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될 금액이 76,500원이라고 한다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차변에 뭐라고 쓰더라고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76,5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76,500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회계 처리하는 건 없지 않은데 이게 연령 분석법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기에 매출채권으로 잔액으로 해서 비례법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지금 연령분석법으로 이게 매출채권 거래처를 관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연령분석법이 대기업이나 세계 유명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거래처 관리하는 방법 아시겠죠? 근데 이거 내용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해보더라도. 그래서 회사에서 연령 분석법으로 거래처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참고로 저는 회사 다닐 때 주로 이 방법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대손 회계에 관련돼서 교재에 나온 내용은 50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 51페이지요. 51페이지, 52페이지. 교재 장수로는 한 장인데 여러분 급수 앞으로 올라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에 여기 교재 51페이지, 52페이지 우선 천천히 다 정독하고 복습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참고로 복습하시면서 문제는요. 316페이지에 16번 문제부터 26번 문제까지예요. 교재 문제는 16번 문제부터 26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모르는 것들 질문하시고요. 자,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